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얼마 전에 터키가 국명을 튀르키예로 바꿨는데요. KBS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뉴스인데요. 터키가 국명을 튀르키예로 바꾼 가운데 오늘 6월 24일부터 한국어 표기도 튀르키예로 공식 변경된다, 그런 기사이고요. 튀르키예는 터키어로 튀르키인의 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터키가 튀르키예로 국명을 변경한 것을 기념해서 그동안 저스티스 채널에서 여러 차례 소개해온 오스만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바로 제국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제국을 위키백과에서 먼저 살펴보면 제국은 다른 민족을 통제하는 정치체제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로서의 제국은 힘의 중심에서부터 문화민족성이 문화적 그리고 민족적으로 전혀 다른 영역과 구성원에게까지 통치권을 확장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라고 위키백과는 무슨 말인지 모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여러 왕국들을 자국으로 통합해서 통치하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국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고대의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이나 서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를 모두 통치했던 경우나 중세에는 몽골이 중국 대륙을 비롯해서 만주나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유럽까지 통치했던 것, 그리고 근대에는 영국이 인도 아대륙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을 통치한 것들을 모두 우리가 제국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가 제국이 된다라는 것은 주변에 자기와 다른 사람들, 즉 타민족의 땅을 병합해서 그곳에 자국의 문화와 민족성을 심는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수반할 수밖에 없고 현지인들은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거부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 해당 제국의 성패를 가르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제국이나 티무르가 가지고 있었던 티무르 제국 그리고 몽골 제국과 같은 제국들은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민족의 영토를 획득하는 데 성공한 제국들이지만 급진적인 팽창의 결과로 가지게 된 영토를 제어할 수 있을 만큼의 축적된 정치나 경제, 사회 제도를 가지지 못했고 현지인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매력적인 문화도 없었기 때문에 금방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국들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제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한나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제국들은 강력한 군사력에 더해서 정복한 땅을 통치할 수 있을 만한 수려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간이나 존속하는 진정한 의미의 제국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스만 제국이 600년이나 지속되었다는 의미는 그 제국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각종 지배 제도나 사회 문화적으로도 고도로 발달된 국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국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오스만 제국의 흥망성쇠 역시 두 파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군사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는 정치제도나 그 밖의 문화, 사회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인에게 공개된 역사 자료의 대부분이 영토나 군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거는 한 가지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오스만 제국의 군사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으로 오스만 제국을 지탱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299년부터 1922년까지 약
6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오늘날의 튀르키예를 비롯해서 유럽의 동남부 그리고 서아시아, 북아프리카까지 아우르며 큰 대제국을 이뤘던 국가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창건자는 우스만 가지, 오스만 1세인데요. 오스만 1세를 위키백과로 보면 이 사람입니다. 오스만 가지는 셀주크 튀르크가 아나톨리아 반도를 공격할 때 이때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유력한 가문이 됐던 오우주 튀르크계 카이유 부족의 후예입니다. 카이유 부족은 카야인 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13세기 후반에 이 셀주크 튀르크의 후신이었던 룸 셀주크가, 룸 셀주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냐를 핵심 지역으로 한 룸 셀주크가 동쪽의 몽골 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쇠퇴하니까 이쪽 서부에 있었던 그 오스만 가지가 현재의 튀르키예 서쪽의 부르사 동쪽에 보면 세위트라는 아주 작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위트라는 곳에서 오스만 이라는 작은 공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가지가 1299년부터 1326년까지 약 30년에 걸쳐서 서쪽의 부르사까지 점령하면서 자신의 국가를 공국에서 왕국으로 격상시키고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스만 공국이 왕국이 된 것인데, 왕국이 된 오스만은 노쇠한 서쪽의 비잔티움 제국을 목표로 맹렬한 정복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스만 제국의 성쇠는 이 한 장의 지도로 대부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도로 보시면 오스만 제국의 정복전쟁은 총 5기, 5기로 나누어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제1기는 초대 오스만 1세부터 시작해서 제2대 오르한 가지, 3세 무라트 1세를 거쳐서 제4대 바예지드 1세 시기까지인데요. 이 시기는 오스만 제국이 아나톨리아 반도 대부분, 동쪽의 일부랑 북동부의 일부를 제외한 아나톨리아 반도 전반을 장악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분홍색이 오스만 1세 시기이고 조금 더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제2대 오르한 가지까지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동쪽의 황토색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제4대 일드름 바예지드 1세가 정복한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대결이 하나 펼쳐지죠. 바예지드 1세와 이 동쪽에 티무르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티무르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쯤이 앙카라가 되는데 1402년에 둘이 앙카라 전투에서 맞붙습니다. 그래서 티무르가 이기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이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죠. 양자의 대결은 제가 티무르 제국 편에 좀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스만 제국 역사에 있어서 바예지드 1세와 티무르의 대결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기는 아나톨리아 반도를 정복한 후부터 제6대 무라트 2세 시기까지로 1451년, 그림에서는 서쪽 유럽 쪽에 있는 황토색 이 부분을 차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제외한 비잔티움 제국을 대부분 손에 넣은 시기로 1000년 동안이나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의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기는 바로 제7대 정복자 메메드 2세 시기입니다. 그래서 1453년에 먼저 보시면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메메드 2세 1451년부터 1481년까지 1453년에 먼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정복자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콘스탄티노플 정복 후에는 1458년부터 그 서쪽의 베오그라드,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를 공격하고, 그 이후에는 아나톨리아 반도로 다시 넘어와서 당시 흑해의 교역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트라부존 왕국을, 지금 이 부분입니다. 트라부존 왕국을 무너뜨리고 또 동남쪽으로는 자신들이 셀주크의
후계자, 진정한 후계자라고 주장하면서 오스만 제국에게 굴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카라만 공국을 같이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기가 비잔티움 제국을 비롯해서 트라부존 왕국이나 카라만 공국 등 여러 가지 왕국 공국들을 정복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로소 오스만 제국이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갖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메메드 2세가 1481년에 사망한 이후부터 제9대 셀림 1세가 등극하는 1512년까지 그 사이에 약 30년간의 텀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제8대 바예지드 2세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오스만 제국이 내치에 힘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급진적인 영토 팽창으로 야기됐던 여러 가지 불만들을 해소하면서 16세기에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4기가 되면 제9대 셀림 1세 시기를 제4기로 볼 수 있습니다. 1512년부터 1520년까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셀림 1세가 바로 아버지 바예지드 2세로부터 술탄 자리를 찬탄한 후에 자신의 형제와 그 아들, 조카까지 모조리 처형해버린 아주 잔혹한 술탄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황희에 도전할 만한 싹들을 모두 잘라버려서 오스만 제국에게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있던 황희 계승 문제를 정리해버립니다. 그렇게 내부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외부적으로 광범위한 영토를 차지하면서 제국을 최전성기로 올려놓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었죠. 지도로 보시면 그 셀림 1세의 주요 목표는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수니파였기 때문에 시아파인 그 사파비 왕조나 맘루크 왕조가 동쪽에서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정복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1514년에 먼저 찰디란 전투, 이쯤이 찰디란이 되는데요. 찰디란 전투에서 사파비 왕조를 물리치고 사파비 왕조를 동쪽으로 더욱 더 밀어낸 후에 1516년에는 여기에 다비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안티오크가 있으면 안티오크 바로 좀 그 동쪽에 다비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리아 북부쯤 되는데요. 시리아 북부에 있었던 다비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때 당시에 맘루크 왕조에 그 칼리프가 망명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리프를 같이 생포해버리고 그 칼리프로부터 왕자를 뺏어버리죠. 칼리프 자리를 셀림 1세가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부터 바로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튀르크족이 칼리프 위를 계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비크 전투 이후에 남쪽으로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기 위해서 셀림 1세가 계속 진군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맘루크 왕조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키커먼스인데요. 당시 맘루크 왕조는 지중해에서 홍해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동방무역의 패권을 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이 포르투갈이라는 이베리아 반도 구석에 있던 국가가 이렇게 남아에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오게 됩니다. 인도에서 여기가 이제 디우라는 곳인데요. 1510년에 이 인도양의 그 무역권을 놓고 맘루크 왕조와 포르투갈 함대가 해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맘루크 왕조가 패배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도양의 무역권을 상실하고 이 경제권을 상실하게 되니까 군사력이 같이 약화가 되면서 셀림 1세가 그 틈을 타서 다비크 전투를 이기고 남하해서 결국에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킨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기는 바로 슐레이만 대제의 시기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1520년부터 1566년까지 민트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슐레이만 대제는 아버지 셀림 1세가 만들어 놓은 탄탄대로 위에서 내부적으로 황희 계승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오로지 영토 확장에만 힘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고 서쪽으로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심장인 비엔나까지 공격하고 동쪽으로는 이미
이미 동쪽으로 멀리 쫓겨나 있던 시아파 사파비 왕조를 더욱더 몰아쳐서 바그다드까지 점령한 그런 동서로 많이 영토를 더욱 확장시킨 최전성기를 달린 술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슐레이만 대제의 정복 전쟁은 제가 3편에 걸쳐서 이미 상세히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의 제국 확장 시기를 종합해 보면 오스만 제국의 군사적인 팽창은 5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1기는 아나톨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제2기로는 그리스 발칸 반도를 정복하면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기 위한 준비를 한 시기, 그리고 제3기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제4기에 사파비 왕조와 맘루크 왕조를 정리한 후에 제5기에 슐레이만 대제가 오스트리아의 빈,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라크의 바그다드까지 정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국의 최전성기가 슐레이만 대제의 시기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 오스만 제국은 일시적으로 중흥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쇠퇴의 원인은 내부적인 이유와 외부적인 이유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내부적인 이유는 다른 일반적인 제국들이 무너지는 것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중앙 집권이 약해지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대 슐레이만 대제 이후에 11대, 12대, 13대를 거치면서 유약한 술탄들이 즉위하게 됩니다. 특히 제13대의 메메드 3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 이후로는 술탄이 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 머무르게 됩니다. 술탄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니까 그 모든 권력이 제상이나 예니체리에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상이나 예니체리가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기타 관료나 군부들의 부정부패 등도 이어지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다른 제국들이 내부적으로 먼저 무너지는 것과 비슷한 궤를 가지면서 오스만 제국도 쇠퇴하게 됩니다. 반면에 외부적으로 볼 때는 16세기부터 서유럽에서 시작된 대항해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면서 포르투갈을 비롯해서 스페인이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오스만 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대서양을 돌아서 인도양을 통해서 인도나 인도네시아와 다이렉트로 향신료 무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스만 제국이 기존의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인도양을 잇는 그 향신료 무역의 중개무역으로서 얻는 수익들이 모두 없어지게 돼 버린 것이죠. 이것을 좀 간단히 말하면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경제 권력도 오스만 제국에서 서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는 서유럽이 1571년에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서유럽이 기존의 오스만 제국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두려움을 떨치고 군사적으로도 오스만 제국을 서서히 압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이 크고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기 시작하니까 점령지에서 나오던 그 세금이나 조공들이 줄어들게 되고 국가 수입도 감소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스만 제국이 쇠퇴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16세기 내내 셀림 1세와 슐레이만 대제의 위력에 눌려있던 이란의 사파비 왕조가, 사파비 제국이네요. 사파비 제국이 드디어 17세기 초 아바스 1세 시기에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란의 사파비 왕조가 있고 밑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여기가 카프카스 아르메니아 지방이고요. 이제 흑해 그리고 카스피해가 있는데요. 이제 이쪽이 기존의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다면 이 아바스 1세 시기에 그 카프카스 지역을 사파비 왕조가 탈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 동부전선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게다가 서부전선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때마침 서유럽에서 30년 전쟁이라는
국제전쟁이 발생한 틈을 타서 유럽을 다시 한번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30년 전쟁의 지도인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합스부르크 연합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합스부르크 동맹이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스부르크는 가톨릭, 구교고 안티합스부르크는 신교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구교, 파란색이 신교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합스부르크나 스페인, 포르투갈, 나폴리, 왕국 같은 국가들이 여기는 스페니시 네덜란드네요. 여기 더치 리퍼블릭이고,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시기였었나 봅니다. 이 시기는 네덜란드가. 그래서 구교와 신교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웨덴하고 뭐 프로이센, 프랑스를 비롯해서 지금 뭐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잉글랜드나 아일랜드 이런 국가들도 당연히 사보이나 뭐 베니스나 이런 데도 다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은 알아둬야 될 그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인데, 30년 전쟁이 이제 구교와 신교 간의 종교 전쟁의 마지막 전쟁인데, 프랑스는 구교 국가인데 왜 신교랑 동맹을 맺어서 합스부르크를 공격하고 있냐 이거죠. 그때 당시에 17세기 초중반이 그 유럽의 양대 산맥이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구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신교 편에 들어서 그 합스부르크를 견제한 거죠. 합스부르크는 마찬가지로 구교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 겉으로는 종교 전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토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그 모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여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제1차 세계대전으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30년 전쟁이 벌어진 틈을 타서 오스만 제국이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정도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정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쯤이 오스트리아의 빈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이 17세기 중반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683년에 두 번째 빈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제2차 빈 포위전이라고 하는데, 이 전투의 패배가 사실상 오스만 제국이 서유럽에게 세계의 패권을 내주는 그런 결정적인 전투가 됩니다. 그래서 이 1683년을 그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의 권력 역전이 시작된 해로 보는 그런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699년에 카를로비츠 조약을 체결합니다.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위쪽에 보면 이제 카를로비츠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조약을 맺고 헝가리를 내주고, 그렇게 18세기에 들면 유럽에게 동네 북신세로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럽과 오스만 제국의 주도권이 뒤바뀐 18세기부터 터키 공화국이 생기는 20세기 초반까지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환자,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영토를 조금씩 떼어주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원래 출발했던 아나톨리아 반도만 남긴 채 모든 땅을 유럽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기는 유럽의 병자가 돼버린 오스만 제국을 어떻게 나누어 먹을 것인가가 유럽 열강들의 최대 정치 현안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쇠퇴기에 오스만 제국의 부활을 위한 조치들이 없었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19세기 중반에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탄지마트 개혁이 있는데요. 탄지마트라는 말 자체가 튀르키예어로 개혁, 개편이라는 뜻이 있고, 우리는 은혜개혁이라고 알고 있죠. 탄지마트의 내용은 제국의 군대를 서양식으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서 그 이외에 행정제도, 토지제도, 교육제도, 사법제도 등 일련의 서양식 제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개혁을 의미합니다. 중국으로 말하면 양무운동에 더해서 변법자강운동 정도에 해당할 것이고, 일본으로 따지자면 메이지 유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탄지마트 개혁은 전반적으로는 여러 이유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개혁이 오스만 전역에 퍼지지 못하였고, 중앙집권화에 불만을 품은 그 기독교가 자치권을 요구하였고, 보수주의자들의 방해, 그리고 전쟁 패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열강들의 간섭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오스만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을 독일의 편에 서서 동맹국으로 참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면서 전범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그리고 세브르 조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세브르 조약의 결과인데요.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도 일부분 오스만 제국은 일부만 갖게 되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게 되거든요. 패전의 결과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로부터 침공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 오스만 제국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 1922년에 케말 파샤, 무스타파 케말이 등장해서 그리스군을 앙카라에서 격파하고 결국에 영토를 회복하면서 1923년에 로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923년에 아나톨리아 반도만 가지고 나머지 영토는 모두 넘겨버리는 내용의 그 로잔 조약을 체결하면서 터키 공화국으로 재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터키 공화국이 생긴 지 100년 만에 공화국의 이름을 칠면조라는 뜻의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바꾼 것입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은 그동안 그 국명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스만 제국은 어떻게 이 광활한 영토를 나누어서 통치할 수 있었냐 하면, 오스만 제국은 에야레트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제국을 통치하였습니다. 물론 그 밑으로 산자크나 카자, 퀘이 같이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에야레트로 발칸반도의 루멜리아, 그리고 아나톨리아, 룸, 카라만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루멜리아나 아나톨리아의 힘이 가장 막강한 그런 에야레트였습니다. 에야레트의 장을 베이레르 베이라고 불렀는데, 베이레르 베이가 행정과 사법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만약 내란이 발생하면 내란을 진압하고, 전쟁이 발생하면 군사령관으로서 전쟁까지 수행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일종의 총독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베이레르 베이라고 불렀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림 1세와 슐레이만 대제가 활약하기 전에는 오스만 제국이 대략 8개의 에야레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셀림 1세와 슐레이만 대제가 활발하게 정복 활동을 한 결과 에야레트의 수가 급증해서 17세기 초반에는 대략 30개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에야레트는 루멜리아나 아나톨리아, 이 루멜리아라는 뜻은 로마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루멜리아나 아나톨리아처럼 오스만 제국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에야레트가 있었던 반면에, 크리미아라든지 왈라키아, 몰다비아처럼 그 해당 토착 왕조가 통치하는 에야레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나 바그다드와 같이 중앙정부의 일정 부분의 세금을 지불하고 자치를 하는 그런 에야레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에야레트들이 모두 획일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인류본사에 따르면 이 시기 오스만 제국이 만들었던 지방 행정의 골격이 현재의 튀르키예 사회까지 상당 부분 응용되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국의 통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슬람 이외의 문화를 용인하고 포용하는 밀레트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밀레트 제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영어 말고 한국어로 된 그 위키백과의 밀레트 설명은 없기 때문에 나무위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트라는 말뜻은 대체로 종교 공동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종교들을 구분해서 사람들을 자신이 믿는 종교에 편입시키되 지지야를 내면 그들만의 율법과 관습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준 제도를 우리가 밀레트 제도라고 부릅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슬람이나 그리스 정교회, 유대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이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그냥 아르메니아 기독교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의 밀레트가 잘 알려져 있는 밀레트였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확장되면서 더 다양한 종교와 문화 정체성을 가진 민족들이 이 제국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도 자치를 인정했다라고 나무위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밀레트 제도 하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일이 아닐 경우에는 결혼이나 이혼,
그리고 아이의 교육이나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등 모든 면에서 제국의 식민들은 자치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스만 제국이 수백 년 동안 존재하면서 큰 분쟁 없이 타민족을 통제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오스만 제국의 교육제도인 데부시르메입니다. 제3대 무라트 1세 시기부터 시작된 제도가 바로 데부시르메인데요. 데부시르메는 전쟁 과정에서 고아가 된 기독교 정복지 소년들을 이스탄불로 데리고 와서 왕실 학교인 엔데룬에 입학시켜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교육한 후에 황실에만 충성하는 관료나 군인을 만드는 제도를 데부시르메라고 합니다. 이 데부시르메 제도를 통해서 길러진 최정예 보병대가 새로운 군대라는 뜻의 예니체리 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예니체리가 후반기 오스만 제국의 핵심 권력을 쥐는 그런 세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슬람 소년들을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 소년들을 길렀냐 하면 그 이유는 튀르크족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왕권 다툼을 심하게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소년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권력을 줘버리면 그들이 귀족들하고 결탁해서 얼마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전쟁 고아인 기독교 소년들을 이용했던 것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예니체리라는 직업의 매력 때문에 이슬람 가정에서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예니체리가 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면서 17세기 후반이 되면 이 데부시르메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육을 중시하면서 상당한 투자를 함으로써 오스만 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관료나 군대를 만들어내면서 제국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을 제대로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부터로 이제 불과 약 200년이 조금 넘은 일입니다. 그 이전에 1000년이 넘도록 유럽인들은 대체로 이슬람의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리엔트 중동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을 갈기갈기 찢어서 오스만 제국과 같은 강력한 이슬람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유럽과 이슬람 모두에게 그 대립의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와 이슬람은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하며 공존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존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